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이하나의 미래 또한 그러했다.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쥔 그녀의 손은 차가운 빗물과 고된 삶의 무게로 인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강남의 화려한 거리 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헬멧 안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어린 남동생의 얼굴과 빛 독촉에 시달리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섞여 들어왔다. 하나는 24살이었다.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나이.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꽃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사치도 낭만도 심지어는 희망조차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를 피하려 그녀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낡은 스쿠터의 바퀴가 허무하게 미끄러졌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녀의 몸과 스쿠터는 갓길에 정차해 있던 거대한 검은색 세단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췄다. 하나는 넘어진 스쿠터 아래에 깔린 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최고급 세단의 찌그러진 문짝과 산산조각난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비에 젖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먼저 찌그러진 자신의 차를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나에게로 그의 차가운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그저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 그의 뒤를 따라 내린 비서가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며칠 후 하나는 TK그룹 본사의 비서실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변호사가 아닌 대표이사실 직속 비서의 연락. 그것은 이례적이고도 불길한 신호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채 두려움에 떨며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 차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으며 또 권위적이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하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억소리가 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동차 수리 견적서였다. 하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전 그의 조부인 강 회장이 던졌던 최후 통첩. 올해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TK그룹의 경영권은 내 사촌에게 넘어갈 줄 알아라. 그는 결혼이라는 비즈니스에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안을 했다. 내가 이 빚을 전부 없애주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와 결혼해. 2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 대가로 이 빚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모든 빚까지 깨끗하게 해결해주지. 하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이라니. 이 감정 없는 남자와 사랑 없는 부부 연기를 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과 그런 계약을 해야 하죠?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평생 빚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것인지. 당신 동생의 다음 수술비가 곧 청구될 거라고 하더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하나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다. 하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동생의 목숨. 그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하나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약서를 가져오게 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 이하나라는 세 글자를 적어 넣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음을 직감했다. 불쌍한 소녀와 냉혈한 CEO의 위험한 계약은 그렇게 핏빛처럼 선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하나는 자신의 낡은 세계와 작별을 고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비서는 그녀의 작은 옥탑방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짐이라고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동생의 병원 기록, 그리고 몇 권의 낡은 꽃 도감이 전부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의 허탈한 표정 앞에서 하나는 자신의 초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가 새로 살게 될 곳은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거대하고 차가운 유리성.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주인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 그곳은 마치 잘 만들어진 쇼룸 혹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가정부는 그녀의 짐을 구석의 작은 방으로 옮겼다. 강태준이 사용하는 마스터 침실과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지켜야 할 규칙은 명확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할 것, 사적인 질문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외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할 것. 모든 규칙은 그의 비서를 통해 마치 업무 지시처럼 냉정하게 전달되었다. 첫 며칠 동안 하나는 유령처럼 그 거대한 집을 떠돌았다. 강태준은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그들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식사는 언제나 혼자 해야 했고 유일한 말상대는 무표정한 가정부뿐이었다. 그녀는 이따금 거실 한편에 작은 꽃병을 놓아두곤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꽃병은 어김없이 이 집의 미니멀한 미학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찍 귀가한 태준이 그녀에게 통보했다. 주말에 본가에 간다.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와 그녀가 어떻게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완벽하게 조작된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빗속의 교통사고로 처음 만났다. 나는 당신의 당돌함에 첫눈에 반했다. 우리는 신분을 숨긴 채 비밀 연애를 해왔고 당신 가족의 빚 문제를 알게 된 후 내가 돕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 아닌 사랑의 결실이다. 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해. 할아버지는 예리한 분이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을 거야. 주말이 되자 그의 집으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인형을 꾸미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원피스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어 하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돈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일 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성북동의 본가는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한옥 저택. 모든 것이 TK그룹을 이끌어온 강씨 일가의 역사를 과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경고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하나가 아니야. 내 아내이자 TK그룹의 안주인일 뿐이야. 명심해. 저녁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은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형한 눈빛으로 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식사 내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가족 배경, 그녀의 학력, 그리고 태준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는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태준이의 어떤 점이 그리 마음에 들었나? 강 회장이 물었다. 하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태준이 건넨 시나리오를 뛰어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태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태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너무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수줍은 듯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는 외로운 남자, 그리고 아주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영혼. 저는 바로 그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그녀의 대답에 강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아니,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TK그룹의 무서운 호랑이 강 회장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하나가 먼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연기는 꽤 훌륭했어.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 속에는 하나조차도 읽어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가짜 아내로서의 첫 번째 역할은 성공적으로 끝난 셈이었다. 강 회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태도에는 아주 희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가끔 그는 서재에서 그녀가 읽고 있던 꽃도감에 대해 무심한 척 질문을 던졌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신문의 문화면을 넘겨주기도 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지만 하나에게는 그마저도 낯선 변화였다. 하나는 그 변화에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철저한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생명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면 이 차가운 남자와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은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된다. 그날은 TK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미술 경매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태주는 하나에게 그의 아내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였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를 완벽하게 꾸몄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와 과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진주 목걸이,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다. 연기는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행사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의 화려한 경연장과도 같았다. 모두가 가면을 쓴 채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태준의 팔짱을 낀 채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미소는 인공적인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돋보였다. 사람들은 강태준이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여자를 찾아냈는지 수군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완벽한 몸매와 도도한 표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화려한 아우라. 하나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곧장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아, 국내 굴지의 라이벌 기업 선진그룹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앞에 멈춰서서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요염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태준 씨. 결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7년 전, 그는 유진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그가 마음을 열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믿음을 잔인하게 배신했다. TK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해외 합병 계약을 앞두고 그녀는 그룹의 1급 기밀을 선진그룹에 넘기고 그와의 약혼을 파기한 채 경쟁사의 후계자에게로 떠나버렸다. 그녀의 배신은 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사랑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오직 TK그룹을 지키고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상처의 근원인 유진아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진아의 시선이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자신의 것을 빼앗긴 자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가 보네. 이하나 씨라고 했나? 듣던 대로 참 순수하게 생기셨네.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이라지만 태준 씨 취향이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가난한 배경과 그녀가 돈 때문에 태준과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나에게로 쏠렸다. 하나가 이 모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진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아 씨.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취향은 변한 게 아니라 아마도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겠지요.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되찾았다고 할까요? 하나의 침착하고도 날카로운 반격에 진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울고 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강인한 동지처럼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주는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진아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주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하나는 자신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약 결혼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대한민국 상류층의 추악한 욕망과 암투가 뒤섞인 위험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유진아와의 만남 이후
펜트하우스의 평화로운 정적은 깨졌다. 이하나와 강태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하나는 자신 때문에 태준의 과거가 다시 들추어진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고, 태준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유진아의 첫 번째 공격은 사교계의 소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TK그룹의 강태준 대표가 교통사고를 낸 가난한 꽃집 처녀에게 발목을 잡혔다더라. 죽은 동생의 병원비를 빌미로 결혼을 강요한 흑수저라더라. 그런 악의적인 소문들은 바이러스처럼 상류층, 사회에 퍼져나갔다. 하나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하나는 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폈고 완벽한 미소로 응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저급한 호기심에 먹이를 주는 대신 꽃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그들의 편견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순수하지만 단단한 내면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근본 없는 여자가 아닌 강태준 대표가 선택할 만한 여자로 다시 보게 되었다. 소문이 통하지 않자 유진아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하나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묘하게 하나의 무능함과 자신과 같은 재벌가 출신 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나는 T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시험대 위에 올라선 것이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유진아의 언론 플레이를 보고하며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기사를 막아버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태준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이하나라는 여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것은 시험이자 기묘한 호기심이었다. 마침 하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T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파티의 총괄 디렉팅을 맡게 된 것이다. 그것은 강 회장이 하나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며 내준 과제였다. 유진아는 자신이 맡았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가 차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는 하나가 재앙에 가까운 실패를 맛보게 만들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나는 파티의 컨셉을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잡았다. 그녀는 값비싼 수입꽃들 대신 한국의 산과들에서 자라는 야생화들을 이용해 파티장을 꾸미기로 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시도였지만 동시에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전국의 화훼 농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파티에 사용할 최상의 꽃들을 공수했다. 파티 당일 아침,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재앙이 닥쳤다. 파티의 메인 장식으로 사용될 제주도에서 막 도착한 수천 송이의 한란난이 전부 시들어버린 것이다. 누군가 운송 과정에서 냉장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꺼버린 것이 분명했다. 유진아의 비열한 공작이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다. 파티 시작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수천 송이의 꽃을 대체할 다른 꽃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모두가 강태준 대표의 분노를 떠올리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자신의 낡은 스쿠터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에 그녀가 평소 거래하던 작은 야생화 농장들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담보로 농장주들에게 사정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흩어져 있던 모든 야생화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티가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기적처럼 시들어버린 한란을 대체할 새로운 꽃들을 들고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비싼 드레스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 플로리스트들과 함께 즉석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파티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한란 대신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들꽃들이 파티장을 채워나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공적인 화려함 대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파티장은 이전의 그 어떤 파티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독창적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은 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흙먼지를 묻힌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하나가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강태준이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상류층 사회에서 보아왔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 위로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너머에 이하나라는 한 인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성공은 이하나의 삶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교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꽃집 처녀가 아닌 TK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 회장이 선택한 여자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강태준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필요한 용건 외에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어쩌면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그녀가 디자인했던 파티의 사진들을 홀로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흙투성이 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그 작지만 강인했던 여자의 모습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계약서에 묶어둔 존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된다. 그날 밤 하나는 병원으로부터 동생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동생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멈추기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하나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절망뿐이었다. 수술에 필요한 심장은 이제 막 기증자가 나타났지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는 하필이면 오늘 중요한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었다. 병원은 다른 의사로는 수술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돈도 백도 없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출국 직전에 돌려세울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준. 그는 이 나라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계약 조건에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나의 사적인 문제였고 그의 동정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울면서
두서없이 나의 상황을, 나의 절망을, 나의 공포를 그에게 쏟아냈다. 그는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차분하고 또 단단했다. 그 병원, 그 의사, 내가 누군지 아오.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몇 분 뒤 기적이 일어났다. 병원 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나에게 달려와 미국으로 떠나려던 그 명의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바로 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얼마 후 병원 복도 저편에서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그 명의가 함께 있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내 어깨를 아주 잠깐, 하지만 굳건하게 쥐었다 놓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는 그렇게 나의 절망 속으로 구원처럼 걸어 들어왔다. 수술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나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꺼지지 않는 붉은 등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곁에 아무 말 없이 함께 밤을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추워할 때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고 내가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곁에 무릎을 꿇고 나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동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나와 강태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동생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약한 모습을 두려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동생을 위해 최고의 재활치료사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나의 낡은 꽃집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플라워샵으로 바꾸어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더 이상 자존심 상해하며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가 좋아하는 꽃들로 그의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를 채워나갔다.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주말을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뒤늦게나마 함께 나누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얼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그의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다정함을 발견해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행복은 길지 않았다. 유진아는 자선 파티에서의 굴욕과 강태준과 이하나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소한 스캔들이나 루머 따위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선진그룹의 회장인 유 회장을 설득했다. 지금이야말로 TK그룹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강태준은 이하나라는 여자에게 빠져 이성을 잃고 있으며 그룹의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TK그룹의 모든 내부 약점을 아버지 앞에 펼쳐 보였다. 마침내 선진그룹의 TK그룹을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 전쟁이 시작되었다. 선진그룹은 TK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TK건설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준이 7년 전 유진아에게 알려주었던 TK건설에 숨겨진 부실 채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과거의 사랑은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TK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다시 냉혹한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자신의 왕국을 지켜내야 하는 고독한 전사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텅 비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를 지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대신 서재에서 수많은 서류들과 씨름했다. 그는 나를 다시 보이지 않는 벽 너머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서운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세계에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가 지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그의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위로는 그의 거대한 전쟁 속에서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홀로 씨름하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이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냥 당신은 당신의 꽃이나 돌봐.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밝혔다. 그의 눈에는 내가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동등한 파트셔가 아니라 그의 전쟁터 밖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전리품과도 같았다. 우리 사이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뢰와 유대감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나는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서재를 말없이 걸어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또다시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전의 이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남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의 전쟁에 함께 뛰어들기로. 그의 차가운 말은 내 심장에 밝힌 가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등 뒤에 숨어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나만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의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나의 작은 꽃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선물해준 아름다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유일하게 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의 왕국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TK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적 선진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기 위해 선진그룹은 TK건설의 부실 채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새로운 친환경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TK그룹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유진아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홍보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친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 하지만 나의 눈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모순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신도시의 핵심 조경 식물로 내세운 희귀한 한국 토종 자금란, 스집란이라는 꽃이었다. 자금란은 아름답지만 인공적으로 대량 재배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식물이었다. 대부분은 법으로 보호받는 자생지에서 불법적으로 채취되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선진그룹은 자신들의 신도시에 수만 뿌리의 자금란을 심겠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꽃 시장의 어두운 이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나는 나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전국의 화훼 농가와 희귀식물 거래상들, 그리고 은퇴한 식물학자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선진그룹의 자금난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다. 선진그룹은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유사 자금란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지의 환경단체와 부패한 공무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대한 자생지 하나를 통째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친환경 프로젝트는 사실은 자연을 파괴하는 위에 세워진 위선적인 거짓말 탑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밀수 경로가 담긴 운송장, 현지 환경운동가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유진아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나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것은 선진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들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내가 만든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밀어내려 했다. 지금은 꽃 따위에 신경 쓸 시간 없어. 그의 차가운 말에 나는 대답했다. 이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내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처음으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금융과 경영이라는 전쟁터만을 생각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전선에서 적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찾아낸 것이다. 그가 모든 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처음 보는 깊은 감탄과 뜨거운 전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파트너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작전 지도 위로 나를 이끌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우리의 공동의 적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TK건설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선진그룹 측에서는 유진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면 TK그룹의 이사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시대가 오늘로써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선진그룹 측 변호인단은 TK건설의 부실 경영과
강태준의 리더십 부재를 날카롭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아가 빼돌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TK그룹에 숨겨진 약점들을 하나씩 폭로했다. 강태준은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유진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담겨 있었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진그룹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동남아의 한 원시림이 불법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멸종 위기종인 희귀 난초들이 잔인하게 채취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진아가 웃으며 지휘하고 있는 영상이었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이 선진그룹이 자랑하는 친환경 신도시의 실체입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TK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아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의 절규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회의장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를 단상 위로 불렀다. 바로 이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편에 선 용감한 증인이었다. 하나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직접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밀수 경로가 담긴 운송장, 현지 환경운동가와의 이메일, 그리고 선진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 앞에서 선진그룹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신이 직접 배양한 진짜 자금란과 선진그룹이 밀수한 유사 자금란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소견은 이 모든 논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꽃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밖에서 더 큰 소란이 일었다. 검찰이 선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모든 언론을 통해 타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태준과 이하나가 계획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유진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다. 유진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벗겨지고 질투와 욕망으로 일그러진 추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가난하고 불쌍한 꽃집 처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었다. 대신 주주들은 강태준에게 TK그룹을 이 위기 속에서 구해낸 그의 리더십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지켜냈다. 회의가 끝나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과 충격에 빠진 주주들이 뒤엉켰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태준과 이하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강태준과 이하나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주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역시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지만 그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놀랍게도 그가 계약으로 묶어둔 한 가난한 여자였다. 하나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 역시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전쟁 한복판에서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하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지요. 계약서상의 역할은 끝난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계약의 끝을 알리는 조용한 이별 통보였다. 그녀의 말에 태준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그가 빚을 담보로 묶어두었던 가난한 여자 앞에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니,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유진아에게 배신당했던 그 끔찍한 기억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장이 얼어붙었던 이야기. 그 후로 두 번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오직 일과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공허했던 삶에 대해서.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았어.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지. 당신과의 계약도 그랬어. 내게는 오직 TK그룹을 지켜줄 방패막이 아내만이 필요했으니까. 그의 말에 하나의 가슴이 아려왔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상처였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세운 모든 규칙을, 내 모든 예상을 깨뜨렸어.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앞에서 내 얼어붙었던 심장이 자꾸만 멋대로 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 감정이 두려워서 당신을 밀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진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는 하나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로 가져갔다. 그의 심장은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하나씨, 아니, 이하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의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이 차가운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차가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 하나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는 필요 없어. 나는 진짜 내 아내, 내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줄 당신이 필요해.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하나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물었다. 이하나, 나와 다시 시작해 주겠어?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얼굴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진심을 담아 입을 맞췄다. 그것은 더 이상 교통사고의 빚으로 시작된 차가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겁고도 성스러운 입맞춤이었다. 2년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는 하나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플라워샵이 문을 열었다. 그곳은 이하나가 평생을 꿈꿔왔던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가게 안은 사계절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긋한 냄새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빚에 쫓기지도 세상의 편견에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가게의 카운터에서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의 남동생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수술 자국은 희미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었다. 그는 누나의 곁에서 누나의 꿈을 함께 가꾸어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의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날 오후 가게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강태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TK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하나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자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의 품에는 이제 막 돌이 지난 그와 하나를 꼭 닮은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를 운명으로 바꾸어 놓은 소중한 생명이었다. 태주는 서툰 솜씨로 아이를 안고 가게 안을 구경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와 아이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룬 이 평화로운 풍경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유리성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강 회장이 물려준 성북동의 낡은 한옥저택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가꾸어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그들의 집마당에는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야생화들이 사계절 내내 피고 지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있었다. 유진아와 선진그룹은 무리한 인수합병의 후유증과 불법 비리, 스캔들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언제나처럼 가장 단순한 진리로 끝을 맺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미움 대신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태준과 하나는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깍지를 낀 채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고요한 밤의 정적을 즐겼다. 가끔 생각해.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그날 우리가 그 빗속에서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의 말에 하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여전히 각자의 감옥에 갇힌 채 외롭게 살고 있었겠죠. 당신은 당신의 과거에, 나는 나의 가난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바로 당신의 스쿠터가 내 차를 들이받았던 그 사고였어.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교통사고와 빚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차가운 계약을 넘어 뜨거운 전쟁을 거쳐 마침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불쌍했던 소녀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강인한 여왕이 되었고 냉혈한 CEO는 사랑을 배우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증거였다.